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무역인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역을 함에 있어서 그 세 개의 법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죠. 그중 외국환거래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위반 시 경고가 없습니다. 즉 위반하면 바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저희에게 이제 그 대응을 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밀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장난질을 친 것도 아니고 나는 정당하게 무역을 했을 뿐인데 위반을 했다라고 뭔가 고치서가 날아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요 딱 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야? 이것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예, 맞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요 자신도 위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4개의 신고사항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요 주요하게 4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계입니다. 상계란 무엇이냐? 보세요. 내가 수출을 하고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요 수출 대금을 받고 수입 대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계속 수출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하면 너무나 정산이 어렵죠. 자, 그래서 뭡니까? 장부에 얼마 수출했음, 얼마 수입했음, 플러스 마이너스만 기재한 다음에 일정 주기별로 퉁을 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를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기간 초과 결제입니다. 출입을 했으면요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출입을 한 시점과 결제를 한 시점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요? 야, 이것은 거래가 좀 수상하다 싶어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자 거래입니다. 내가 너한테 수출을 했으면 나는 너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얘한테 수출을 했는데 돈은 쟤한테 받는다? 거래가 꼬이는 거죠. 이것을 삼자 거래라고 하여서 수출입을 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외국환거래법에서 당사자를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뭡니까? 외국환거래는 즉 외국환 지급과 수령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야 됩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돈을 주고받는다? 이런 관리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누구한테 신고해야 될까요? 법에 보면은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 많이 바쁠 거예요. 그리고 외국환 거래에 대한 전문 기관도 아니죠. 자, 그래서 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뭐예요? 실제 업무는 한국은행 총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신고 기관은 한국은행이구나. 한국은행이 서울 그 명동이죠. 명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아마 하나씩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상계, 기간 초과 결제, 삼자 거래,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이렇게 4개의 거래가 있을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한테 반드시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니 그 4개 거래하는 게 뭐가 문제된다고 신고를 하라고 하느냐?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 거래 첫 번째 원칙은요 거래 건건히 결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수출을 할 때마다 수출 대금을 수령해야 되고요 수입을 할 때마다 뭐예요? 수입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00번을 수출하고 100번을 수입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수출 대금 100번을 수령받고 수입 대금 100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출하는 건건히 결제를 하면은 불편하기도 해요. 야, 너랑 나랑 1년에 거의 수백 번씩 거래를 하는데 그때 돈이 오가면은 결국 우리는 그때 은행 가서 매번 송금하고 수령하고 너무 불편하죠. 이 거래의 최종 승자는 누굽니까? 은행이라니까요. 은행은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상계 처리를 합니다. 내가 줄 돈과 받을 돈을 상계,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퉁친다고 하는 거죠. 퉁치고 차액만 정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10,000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럼 10,000불을 지급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9,000불을 수입했다라고 치면은 뭐예요? 퉁치고 차액인 1,000불만 정산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상계입니다. 그럼 상계는 도대체 뭐가 문제될까요? 항상 관세청의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의 입장에서는요, 뭐야, 이 친구가 10,000불의 수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통장에 10,000불이 찍혀야 되는 거고요. 9,000불을 수입했다라고 수입 신고를 하면 통장에 9,000불이 마이너스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관세청은요, 수출입 신고 기록과 통장의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을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0,000불을 수출하고 9,000불을 수입했는데 통장에는 1,000불밖에 지급받은 게 없다. 그럼 뭐예요? 얘 뭐지? 이거 지금
혹시 지금 환치기 한 건가? 돈 어디로 빼돌린 건가? 아니 수출하고 수입했으면 정확하게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록이랑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할 때는 뭐예요?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한테 내가 이런 이유로 이 금액을 상계 처리합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안 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다음 기간 초과 결제입니다. 사실 기간 초과 결제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어요. 법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수출을 하기 전에 돈을 1년이나 먼저 받는다거나 수입을 하기 전에 돈을 1년이나 먼저 준다거나 그럼 관세청의 입장은 뭐예요? 어라, 이거 지금 물품의 수출입을 가장한 외환 유출입? 뭔가 돈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간은 1년이거든요. 1년을 초과하여 좀 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한국은행 총재한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에 의해 조금 더 경우의 수를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일반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일정 기간 내에 결제를 하라는 이 부분이 적용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자, 다음 3자 거래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A가 B한테 수출을 했다. 그럼 돈은 B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B는 C한테 수출을 해서 돈은 C가 A한테 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 3자 거래는 뭐가 문제냐면요. A가 B한테 수출했다라고 하면은 B한테 그 돈이 들어왔다라고 통장에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돈은 C한테 입금됐다고 찍혀 있으면 관세청의 입장에서 뭐예요? 야, 이거 A가 B한테 수출했는데 B한테는 돈을 받지 않았네? 근데 C한테는 왜 돈이 찍혔지? 이거 뭐지? 이거 결국 뭔가 돈 가지고 장난치는 느낌이 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3자 거래를 할 때는 3자 거래를 한다라고 한국은행 총재한테 말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모든 거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은행을 통해 거래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실 관세청이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급하게 이제 수출을 한 다음에 돈은요, 이제 그 나라 가서 수표로 받아왔다. 수출을 했으면 돈은 은행을 통해 받아와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냥 우리나라 왔으니까 말을 현금으로 줄게요라고 하면서 수표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럼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이 돈은 내가 직접 가서 받아왔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명심해 주세요. 사실 그 신고 예외 기준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상계나 3자 거래 같은 거는 뭐 5,000불 이하의 거래는 뭐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는 10,000불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정도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하여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외국환은 자유롭게 반출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님들이나 이제 교수님들 이제 골프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돈을 많이 갖고 나가세요. 신용카드를 갖고 나가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럼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공항 가시면 그 안내 표지판 많이 봤을 겁니다. 달러를 기준으로요 10,000불을 초과하는 반출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뭐 출국하거나 입국하다 걸렸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제가 외국환 거래법은 경고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10,000불을 넘어가는 반출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라. 그럼 해외 송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증빙이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외에서 얼마짜리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그 거래 내역서 송장 있죠? 이 거래 내역 송장만 있으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으로 아무런 증빙 없이 송금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5,000불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무자료 송금, 즉 송금에서도 5,000불 이하는 무자료 송금이라고 해서요. 그 건이 5,000불 이하라고 하면 뭐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가 있고요. 5,000불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제한이 좀 걸립니다. 아니 그럼 내가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들은 그러죠. 우리 자녀가 좀 유학을 가가지고 학비 같은 걸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증빙하냐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것을 유학생 송금이라고 하거든요. 유학자금 송금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요. 유학 간다라고 뭐 몇만 불, 몇십만 불도 송금할 수 있죠. 자, 그럴 때는요. 은행 가가지고 이제 그 첫 해에는 입학증,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그 재학증명서나 이제 성적표를 제출하면은 이제 그 유학생이라고 증빙을 받아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실 저희한테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라고 좀 대응을 해달라고 이제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럼 저희도 사실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저희는 이제 그 수수료를 받고 최대한 업무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좋은 일로 이제 그 업무를 해드리고 싶지 지금 마음 아픈 상황에서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건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즐겁게 무역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뭐 무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연락을 주시고요. 저 정재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